차장님 한 시간이나 1시간 15분쯤 강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걸 크게 슬라이드 쇼로 해주시면 예, 좋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교수님께 소개받은 장재환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40대입니다. 그리고 그 컨테이너 터미널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부산 신항의 오부드 BNCT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BNCT에는 좀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좀 지분 구조가 좀 복잡한 편인데요. 최초의 민자부두라서 여러 주주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속한 법인은 운영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할 내용은 컨테이너 터미널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컨테이너 터미널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2006년도에 일을 시작했었는데 처음에 했던 일은 해운회사에서 컨테이너 터미널 계약 담당자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약도 하고 영업도 하고 그렇게 한 6년 정도 일을 하다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컨테이너 터미널에 입사를 하게 됐는데 올해로 한 10년 차입니다.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일한 지. 그런데 사실 이렇게까지 오래 일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고요. 이번에 교수님이 이런 발표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10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컨테이너 터미널에 대해서 배우고 그다음에 느꼈던 부분들을 조금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터미널이나 항만이 외부에 공개된 자료들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무적인 내용들보다도 우리가 상식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깊지 않은 내용으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발표할 순서는 제가 세 가지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과거, 컨테이너화, 그리고 표준화, 그리고 두 번째 규모의 경제, 마지막 세 번째로 자동화,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제가 발표할 내용은 컨테이너화 그리고 표준화입니다. 지금은 이 컨테이너 하역 방식이 워낙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해상 운송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컨테이너 하역 이전 시절에는 선박의 운항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선박이 부두에 정박해서 화물을 부리는 하역 작업이 전체 운송 기간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하역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해상 운송에서 당시 하역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컨테이너 하역이 보편화된 이후에는 현재 해상 운송 원가에서 하역 비중은 10%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선박 한 척을 하역하는데 길어야 이틀 정도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컨테이너선은 아무리 선박이 대형화되었어도 이틀 정도면 하역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과거에는 컨테이너선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짧게는 2주, 길게는 몇 달이 소요되는 그것도 표준화된 기계가 아닌 인력에 의한 하역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철도, 트럭과 같은 육상 운송, 그리고 선박을 이용하는 해상 운송 간에 화물을 반복적으로 하역하였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서 시간과 비용의 비율이 극심했습니다. 미국에서 트럭 회사를 운영하던 말콤 맥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진의 오른쪽 붉은 넥타이를 메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은 하역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비효율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철도, 트럭, 선박에서 반복적인 하역을 줄일 수 있다면 운송비가 저렴해지고 이로 인해서 화물 운송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럭을 배에 싣거나 컨테이너 박스를 선박, 트럭, 철도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금의 복합 운송 개념이죠. 그런 복합 운송 개념을 처음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이 말콤 맥린입니다. 결국 말콤 맥린은 자신이 경영하고 있던 트럭 회사를 매각을 하고 당시 적자 상태이던 선박 회사를 인수하게 되는데요. 그 선박 회사는 지금의 머스크라인에 포함되어 있는 머스크 시랜드, 과거의 시랜드 서비스라는 회사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탱커로 사용되었던 선박을 매입을 했고요. 그 선박의 갑판을 개조한 이후에 1956년 4월 26일 약 60개의 30비트 컨테이너를 싣고 뉴요크 항에서 휴스턴으로 첫 컨테이너 운송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컨테이너 운송, 컨테이너 하역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이 아이디얼 X라는 선박은 약 60개의 컨테이너를 단 7시간, 뭐 컨테이너 대당 7분 정도에 해당하는데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게 효율적인 속도는 아닙니다. 지금은 참고로 뭐 길어야 2분의 1개꼴 정도는 우리가 하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대단한 속도였죠. 도착지에서는 과거 재래선 방식처럼 화물을 부두에서 꺼내지 않고 곧바로 트럭에 적재해서 부두를 빠져나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뭐 항만에서 하역비는 톤당 기존의 6달러에서 16센트까지 절감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최초의 컨테이너선 아이디어렉스는 선창에 화물을 적재할 수 없는 개조 선박이었기 때문에 적재 공간이 다소 부족하고 보건성 문제로 인해서 원거리 항해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단지 최초의 컨테이너선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선박이었습니다. 그래서 1957년 갑판 및 선창에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는 컨테이너 전용선인 게이트웨이 시티가 등장합니다. 이 게이트웨이 시티는 아이디얼 X에 비해 적대율을 높일 수 있었고 선박에 컨테이너를 하역할 수 있는 크레인을 설치해서 암벽 고정식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컨테이너 하역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도 선박에 설치된 크레인이 너무 자주 고장이 나고 크레인 무게 자체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하역 작업 중에 선박이 기우는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암벽 크레인 개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1959년에 이 크레인 모양을 보면 지금도 형태적으로 비슷한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겐트리 형태의 암벽 크레인이 개발됩니다. 이 파세코사에서 개발한 겐트리 타입 암벽 크레인은 조선소 크레인을 개조해서 생산한 크레인이었는데 당시 지상고는 26m, 크레인 붐은 이제 그 크레인의 팔 길이에 해당합니다. 팔 길이는 약 37m 정도 되었다 합니다. 1956년 시작된 해상, 육상을 하나로 연결하는 이러한 복합 운송 개념의 컨테이너화는 이렇게 암벽 고정식 컨테이너 전용 크레인이 만들어지면서 그 기틀이 마련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 10년간 말콤 맥린의 예상과는 달리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체되는 시기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거는 각자 요구하는 표준 규격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1세대 컨테이너 해운 회사들은 지금과 같은 원양선사들이 아니고 미국을 기반으로 하는 연안 무역선이었습니다. 머스크라인의 전신인 시랜드 서비스, 그리고 메슨 내비게이션, 그리고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레이스 라인, 불 라인 이런 연안 선사들이 있었는데 이 선사들은 주로 이 컨테이너의 길이와 관련해서 자신들만의 규격이 표준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고 철도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의 폭이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육상 운송 사업자들은 컨테이너의 높이가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다. 이런 서로 상반된 의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컨테이너 고박 장치 등 특허 문제도 있었는데 이러한 표준화 논쟁은 미국 내에서 컨테이너가 개발된 이후 10년간 지속되게 됩니다. 이런 표준화 문제는 베트남전으로 인해 종지부를 찍게 되는데요. 미군이 2차 세계대전 당시부터 사실 커넥스 박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커넥스 박스는 컨테이너 익스프레스의 줄임말인데 이런 커넥스 박스를 이동식 컨테이너 군수물자 조달 업무에 이미 활용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콤 맥린의 해상과 육상을 하나로 보는 일종의 복합 운송 개념까지는 진척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이번 베트남전 군수물자 조달 업무를 컨테이너화해서 시간과 비용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고 말콤 맥린은 당시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컨테이너나 각종 고박 장치들의 특허를 포기하면서까지 표준 규격 합의를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 국방부에서 개입을 해서 마침내 베트남전을 계기로 10년간의 길었던 표준화 문제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자료는 그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1970년 외부에 공개된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하자면 베트남전 수송 물자의 컨테이너화 효과에 대한 보고서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보고서인데 당시 베트남전 당시 군수 물자 컨테이너 수송 계획이나 그 효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전 당시 그 컨테이너 수송은 종전을 앞둔 1967년에 시작되었는데요. 이 보고서의 내용은 미군이 참전 시점인 1965년부터를 가정해서 그 효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965년에서 68년 4년간 총 수송 물량은 3,500만 톤, 복합 운송에 기반한 컨테이너 운송 하역은 기존 미군의 커넥스박스에 대비해서 해상 운송 비용을 톤당 75불에서 60불 정도로 약 20% 절감했다고 보고서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총 비용 절감액은 4년간 8억 8천만 달러에 이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실제 67년부터 컨테이너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 효과는 이 수치의 한 절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역 시간은 기존 재래선 기준으로 척당 열흘 정도 걸렸는데 이 컨테이너 하역이 시작되고 난 이후로는 이틀 정도로 단축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화물의 파손이나 도난 문제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하역 보관에 필요한 근로시간도 총 3,300만 시간이 절감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관 면적도 기존 수송 방식에 대비해서 55% 절감되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4년간 작업 시간은 3,300만 시간, 보관 면적은 55%, 척당 하역 시간은 10일에서 이틀로, 해상 운송비는 20%가 절감되었고요. 이에 따른 총 절감된 비용은 8억 8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화폐 가치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지금도 큰 돈인데 당시에는 얼마나 큰 돈이었을지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베트남전은 복합운송 개념의 컨테이너화를 알리는 큰 기회가 됐습니다. 전쟁 기간 미군의 군수물자 수송 업무를 담당했던 이 말컴 맥린의 시랜드 서비스는 이를 기반으로 회사 규모를 굉장히 키울 수 있었습니다. 사실 컨테이너 운송은 공컨테이너 이송 문제가 단점인데요. 그거는 과거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콤 맥리는 이 당시에 이제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일본에 기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일본에서 경쟁력 있던 백색 가전을 미국에 수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공컨테이너 이송 문제를 일부 극복하게 되고요. 운영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컨테이너 운송으로 입증된 저렴한 해상 운송 비용으로 아시아 개발도상국들 완제품들이 미국 같은 소비 시장으로 수출되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어떻게 보면 컨테이너 이전에는 해상 운송의 주요 무대가 대서양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컨테이너 운송 시기에는 이 대서양 중심의 화물 흐름이 태평양으로 넘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1950년대 후반 컨테이너 운송이 시작된 이후 2020년 기준으로 컨테이너 연간 수송량은 약 2억 TEU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1억 9,400만 혹은 500만 정도 되는데요. 약 2억 TEU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복합 운송에 기반한 말콤 맥린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사람은 말콤 맥린이 아니고 키스 탄틀링거라는 엔지니어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제 좌측에 있는 사람인데요. 생각해보면 말콤 맥린은 육상과 해상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엇이라도 상관없는데 하여튼 그 수단을 단순히 원했던 것이지 그게 화물을 적재한 샤시 형태이든 컨테이너의 형태이든 그런 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규격은 좀 다르지만 규격이 달라서 서로 호환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컨테이너 용기는 부분적으로 이미 물류에 사용 중이었고요. 미군의 경우에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커넥스박스를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말콤 맥니는 해상과 육상으로 나눠져 있던 물류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는 복합운송의 개념을 고민했던 사람이라 생각하고요. 키스 탄틀링거가 그 구체적으로 그 복합운송을 어떻게 보면은 실현한 인물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하면은 되게 말콤 맥님만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말콤 맥님의 혁신적인 생각을 구체화했던 이 탄틀링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에 간단히 소개를 해봤습니다. 이 탄틀링거는 이 컨테이너 말고도 그 선박에 컨테이너 적재 시 하역 작업을 좀 쉽게 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선박의 셀 가이드 구조물이나 트위스트 락 같은 고박 장치도 고안했던 엔지니어입니다. 해외에서는 말콤 맥린 못지않게 평가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컨테이너와 관련된 자료들을 좀 찾아보면 탄틀링거에 대해 소개된 자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나마 소개를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은 규모의 경제입니다. 컨테이너 하역 방식이 하역의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화물 운송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선사 및 하역사들은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시야를 제가 부산항으로 좀 좁혀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말콤 맥린의 시랜드 서비스가 베트남전을 통해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일본의 컨테이너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와 비슷한 시기에 부산항에도 최초의 컨테이너 선박이 입항하게 됩니다. 부산항에 처음 입항한 컨테이너 선박은 1970년 3월에 입항한 시랜드사의 1만 톤급 선박인 피츠버그였습니다. 이 선박의 사진을 좀 제가 여러 번 찾아봤는데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 도저히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대신 그 국제신문에 실린 그 부산세관박물관 이용득 관장님이 부산항 이야기에 이때 첫 입항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요거를 간단하게 제가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제목은 첫 컨테이너 선이 들어오던 날이고요. 당시 전용선 자체 크레인에 의해 단숨에 무거운 철제 박스가 부두에 내려지는 것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한동안 이물 다물지 못했다. 100여 명의 노무자가 하던 일을 5명의 기술자가 거뜬하게 처리하고 있으니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컨테이너 전용선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제일 먼저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항만의 노무자였다. 이들에게는 18세기 중엽 기계가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영국 산업혁명에서 나온 빛바랜 구호가 새삼 가슴에 와닿을 정도로 기계화로 인한 대량 실직이 눈앞에 다가서고 있었다. 위기의식을 느낀 당시 전국 부두노조원 2만여 명은 부산항 개항 94주년을 맞은 2월 26일 오전 6시부터 컨테이너선 취향 반대 투쟁을 위한 가부 투표를 하며 파업에 대한 긴장도를 높여갔다. 당시 컨테이너 하역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자료들을 보면 부산항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항만 노동자들의 저항이 거세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당시 혁신과도 같았던 컨테이너 하역 방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항만들은 이후 거점 항만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요. 그렇지 못한 항만들은 우리 기억에서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싱가포르나 로테르담, 롱비치 같은 항만들이 사실 컨테이너화 이전에는 그렇게 큰 항만들이 아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컨테이너화를 통해서 신규 항만으로 크게 성장한 항만들입니다. 1970년 이후 부산항은 지속적으로 규모 면에서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1978년 자성제부두 개장을 시작으로 신선대, 간만과 같은 기존 재래부두를 대신해서 여러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이 공급됐고, 1995년 고베 대지진 당시 일본에서 처리되지 못한 화물들을 부산항에서 처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항만 물동량이 증가했습니다.
동시에 1990년대 후반, 제 기억에 97년, 98년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때부터 가덕도 일원의 신항만 개발을 준비했습니다. 부사랑 북항 사진인데 제가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우측에 보시면 2006년 또 위성 사진이고요. 좌측에는 크게 2017년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2006년 사진을 보시면 여기 과거에 일제시대에 지어진 제레부두는 단순히 선박의 하역만 이루어지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치 공간이 많이 부족했었고요. 그 부족한 장치 공간을 부두 뒤에 ODCY, 오프독CY를 이용해서 저장하는 형태, 저장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서 자성대나 신선대 같은 좀 규모가 있는 전용 컨테이너들이 운영을 시작하면서 기존에 ODCY에서 하던 업무를 하역과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부사랑에서는 이런 업무를 온독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다른 항만과 좀 차별화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7년으로 돌아와 보면 제레부드는 일부 선석을 제외하고는 재개발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은 크게 자성대, 간만, 신선대 이렇게 세 개 부두가 운영을 유지하고 있고 대형선 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 개장한 직선 거리로 30km 정도 떨어진 가덕도 신항만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항이라는 하나의 항만에 두 개의 터미널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한 컨테이너 터미널 모습인데요. 터미널 장비들은 자동화되지 않은 수동 장비입니다. 하역 터미널과 ODCY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고 이후 2000년대 들어 앞서 말씀드린 ODCY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온독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의 개항은 1876년이지만 최초 컨테이너선 작업이 이루어진 1970년을 기준으로 약 30년 만에 기존 항만에서 하역 기능이 이제 확장에 따라서 신항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2006년부터 신항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30년이 걸렸단 말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 또 지금으로부터 30년 뒤에도 규모의 문제이든 새로운 하역 기술 도입의 문제이든 새로운 항만의 개발 혹은 유지 보수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부산 신항 2017년도 기준 위성 사진인데요. 부산 신항과 북항을 좀 비교해 보면 북항 터미널들과 시설면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주로 선박 대형화에 따라서 수심이 16에서 17m로 선석당 길이는 기존 300m에서 350m로 암벽으로부터 야드까지의 폭 혹은 길이는 터미널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최대한 500m까지 연장되었고 야드는 무인 자동화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암벽 크레인은 현재 22열에서 24열 장비가 사용되고 있고요. 크레인의 높이는 최대 53m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초의 컨테이너 선인 IDLX 정도의 상징성을 가지는 선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2006년 유럽 항로에 투입된 이 엠마 머스크라는 선박입니다. 이 사진은 이 선박은 최대 적재량 1만 TU를 넘어선 첫 번째 선박입니다. 정확히는 한 11,000 TU 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엠마 머스크 이후에 초대형 선박 건조 경쟁이 이 선사들 사이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950년대 약 500 TU 정도였던 컨테이너 선박이 2021년 오늘 기준 24,000 TU, 24,000 TU면은 전장은 약 400m. 여기 사진이 있는데요. 전장이 400m, 폭은 61m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거 처음과 비교하면은 선박량이 약 50배 정도 커졌죠. 최대 선박 기준으로. 이러한 선박 대형화에 또 대응하기 위해서 부두의 암벽 크레인들도 1959년 높이 26m 12열 장비가 현재는 24열에 높이 53m에 이르고 있습니다.
뭐 양적인 규모 면에서의 성장과 동시에 뭐 원격 조정 기술을 도입한 리모트 컨트롤 암벽 크레인도 자동화 터미널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 높이가 사실 53m 정도 되면 저도 몇 번 올라가 봤는데 배 밑에 컨테이너 넘거나 이런 것들이 잘 식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효율을 위해서라도 일반 그냥 시력으로 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리모트 컨트롤 방식으로 좀 넘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얘기할 주제는 이제 항만의 자동화입니다. 뭐 지금까지 뭐 컨테이너 하역이 도입되고 부산항을 중심으로 항만이 어떻게 양쪽으로 성장해 왔는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양적 성장을 넘어서 항만의 자동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앞선 내용들보다는 조금 더 실무적인 내용들을 어쩔 수 없이 포함을 좀 하고 있는데 듣는 분들에 따라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지는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최대한 실무적인 내용들을 배제하고 좀 큰 틀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저 자동화 터미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수직 배열 컨테이너 터미널 구조를 제가 간략하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게이트, 야드, 이송 장비, 하역 장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뭐 게이트하고 야드 자동화 단계에 있는 터미널들을 저희가 이제 반자동화 터미널이라 부르고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송 장비하고 하역 장비 자동화를 포함하는 경우에 완전 자동화 터미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선 하역 장비 자동화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무인 자동화는 아니고 그 원격 조정 방식의 장비를 얘기합니다. 뭐 이런 하역 크레인조차도 무인으로 작업되기까지는 아마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세계 최초의 완전 자동화 터미널은 뭐 지금부터 약 30년 전인 뭐 1993년 로테르담 마스블라크트 1단계에 도입된 ECT 터미널입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2002년에 아래 보시면 독일 함부르크에서 ECT 모델을 개선한 CTA 자동화 터미널이 등장합니다. 이 ECT하고 CTA 모델은 수직 배열 야드를 적용한 최초의 자동화 터미널이고요. 그 이후 현재까지도 자동화 터미널의 가장 일반적인 운영 모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직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 뒤에서도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해측으로부터 컨테이너의 적재 방향이 수직이기 때문에 수직 배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반대로 수평으로 적재를 하면 또 수평 배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음으로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의 주요 장비를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암벽 크레인인데요. 암벽 크레인은 겐트리 형태이고 실무에서는 STS 크레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STS 크레인은 뭐 싱글 트롤리, 그다음에 뭐 더블 트롤리 모델로 나눠지는데 이송 장비를 AGV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더블 트롤리, 그리고 셔틀 캐리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싱글 트롤리 방식의 암벽 크레인을 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첫 번째 트롤리는 양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선박으로부터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데 사용되고 있고요. 두 번째 트롤리는 선박으로부터 하역된 컨테이너를 AGV 같은 이송 장비에 전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 트롤리는 사람의 조작에 의해 작동되고요. 두 번째 트롤리는 자동 방식입니다. 싱글 트롤리 모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셔틀 캐리어를 이송 장비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크레인에 직접 승무해서 크레인을 조작하는 방식과 아까 그 크레인의 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나한 시력을 보는데 좀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리모트 컨트롤 방식이 좀 도입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현장에서 승무하지 않고 원격지, 뭐 원격지라고 하죠. 터미널 안에서 사무실에서 하는 겁니다. 사무실에서 크레인을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리모트 컨트롤 방식으로 나눠집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크레인이 부산시랑 2-4단계 제가 일하고 있는 바로 옆 터미널입니다. 내년이면 이제 개장하게 되는데요. 이 신항 2-4단계 부두에 도입된 STS 크레인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승무할 수 있는 캐빈이 없습니다. 캐빈이 없고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조작하게 됩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그 싱글 트롤리 방식이기 때문에 이송 장비는 뭐 셔틀 캐리어를 이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송 장비입니다. 뭐 앞서 뭐 AGV다, 뭐 셔틀 캐리어다, 뭐 이런 장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둘 다 뭐 무인 장비입니다. 뭐 AGV는 100% 무인 장비고요. 셔틀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뭐 유인 장비도 있고 뭐 무인 장비도 있습니다. 그냥 좀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뭐 더블 트롤리 방식의 STS는 AGV를 이용하고 싱글 트롤리 방식은 뭐 셔틀 캐리어를 이용한다. 뭐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야드 크레인입니다. 야드 자동화의 경우에 야드 크레인이 레일 주행 방식인데요. 그래서 뭐 RMG 크레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형태적으로 구분을 하면 라멘 타입과 뭐 캔틸레버 타입으로 구분됩니다. 이 라멘 타입 크레인은 뭐 수직 배열 야드, 그리고 캔틸레버 타입은 수평 배열 야드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고, 이 두 크레인의 운영상 차이점은 이송 장비, 이송 장비라 하면 뭐 YT나 셔틀 캐리어, 그리고 뭐 외부 차량이 상하차를 어디서 하느냐, 거기서 이제 구분됩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라멘 타입 크레인은 크레인 바로 아래쪽에서 이렇게 상하차를 하고 있고요. 캔틸레버 타입 같은 경우에는 크레인의 측면에서 상하차가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야드 배치에 대해서 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수평 배열 야드인데요.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다시피 뭐 바다로부터 컨테이너를 적재하는 방향이 수평이면 수평이기 때문에 수평 배열 야드라고 합니다. 수평 배열 야드하고 수직 배열 야드 차이점은 이렇게 컨테이너 적재 방향이 수직이냐 수평이냐에 따라 그냥 구분해서 그냥 부르는 겁니다. 뭐 그 외에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야드 자동화 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은 뭐 수평 배열 야드로 운영되는 경우가 좀 많고요. 수직 배열인 경우 뭐 야드 자동화도 있고, 뭐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 이송 장비 자동화, 완전 자동화로 부르는데, 이런 반자동화와 완전 자동화 모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수직 배열 야드는 1990년대 운영을 시작한 뭐 아까 소개드린 ECT 터미널이나 CTA 터미널에서 시작되었고, 그 이후 자동화 모델을 하면 가장 일반적인 야드 배치 형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수직 배열 야드의 가장 큰 특징은 터미널 내부 이송 장비하고 터미널을 이용하는 외부 차량과의 접점을 만나는 그런 접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수평 배열 야드의 경우에 외부 차량과 분해 이송 장비가 이동 경로를 공유하게 됩니다. 같은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수직 배열 야드는 외부 차량은 육측에 있는 LSTP라고 하는 뭐 일종의 트랜스포 포인트가 있습니다. 상하차 구역이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내부 이송 장비는 바다 쪽, 회측에서만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터미널 이송 장비하고 외부 차량의 동선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뭐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뭐 동일한 면적 내에서 장치율을 높일 수 있다는 또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뭐 단점도 있긴 한데 뒤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시랑 주요 컨테이너 터미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부산시랑에 운영 중인 터미널들은 야드 자동화 단계인 반자동화 터미널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BNCT 터미널인데요. 부산시장에서 2012년도에 저희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약 10년 정도 운영을 했고요. 그 당시에서는 뭐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수직 배열 터미널이다. 자동화율이 가장 많이 높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반자동화 터미널이기 때문에 수평 배열 터미널과 자동화 정도는 동일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제 AGV가 쓰이는 완전 자동화 같은 경우에 대개 수직 배열 야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외부에서는 자동화율이 가장 높지 않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장비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앞서 하역 장비인 STS 크레인이고요. 그리고 이송 장비는 저희는 셔틀 캐리어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유인 장비입니다. 여기 보면 캐빈이 있고요. 여기 이 STS 크레인도 다 유인 장비입니다.
2021년 현재 부산 신항은 뭐 총 5개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뭐 컨테이너하고 버일크를 동시에 취급하는 다목적 부두가 있는데 이거는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로서 저기 5개 부두가 있는데 이 중 4개 터미널은 수평 배열 야드 자동화고요. 노란색으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붉은색으로 표기된 1개 터미널은 수직 배열 야드 자동화입니다. 그리고 2022년 내년에 추가로 비엔시티 옆에 2-4단계 아까 크레인 그 사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렸는데 그 2-4단계 부두가 내년에 개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수평 배열과 수직 배열 반자동화는 총 4군데 2군데가 되고요. 부산항 같은 경우에 화물 처리량 비율로 보면 이제 적 컨테이너와 공 컨테이너가 약 7:3에서 6:4 그리고 수출입 화물과 환적 화물 비율이 4:6 정도 됩니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다른 항만들에 비해서 제가 다른 항만의 뭐 구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전부터 그냥 회사에 있는 자료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들은 걸로 봐서는 다른 항만들에 비해서 뭐 싱가포르도 그렇고 뭐 부산도 그렇고 공 컨테이너나 환적 화물 비중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다른 항만에 비해 그 처리 물량 구조가 좀 복잡하고 뭐 그런 문제 때문에 터미널의 이송도 많고 터미널들이 딴 곳에 비해서 좀 많이 복잡한 편입니다. 수직 배열하고 수평 배열의 야드 이송 흐름을 한번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평 배열이고 요 위에가 수직 배열인데요. 이 회색 음영으로 표기된 것이 터미널 이송 장비가 이동하는 경로입니다. 수직 배열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이 에이프런 지역만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장비를 통제하기 쉽고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완전 자동화가 좀 쉽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수평 배열 터미널 같은 경우엔 뭐 외부 차량이 에이프런 지역까지 뭐 직접 나오는 경우는 없겠지만 이송 장비가 외부 차량하고 이렇게 겹치는 구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직 배열 모델은 이송 장비 동선을 에이프런으로 국한할 수 있기 때문에 무인 장비와 외부 차량과의 접점이 최소화되고요. 그로 인해 뭐 안정성이 확보되고 완전 자동화에 용이한 뭐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좀 적어놨는데 그 온덕 서비스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온덕 서비스라는 게 유독 부산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미주나 유럽으로 갔던 그 공컨테이너들이 되게 현재는 그 부산에 많이 회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컨테이너 수리도 하고 그리고 터미널 내에서 뭐 건방역하고 뭐 세관 검사도 하기 때문에 취급 화물의 특성이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직형 같은 경우에는 이송 흐름이 굉장히 제한되죠. 그렇기 때문에 수평형 대비해서 탄력적 야드 운영은 좀 제한되는 편입니다. 이게 수직 배열 모델의 좀 한계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는 이 사진은 부산시랑 오브드고요. 뭐 아래는 로테르담 마스블락대 2단계 완전 자동화 터미널입니다. 부산항 같은 경우에는 반자동이고요. 로테르담은 완전 자동인데 이 두 운영 모델 야드는 동일하게 수직 배열 야드입니다. 저희가 약 10년 동안 수직 배열 야드 반자동화 터미널을 운영했고 뭐 유럽에서 운영 중인 형태를 그대로 이제 도입을 했는데 뭐 우리나라 항만의 물동량 구조, 뭐 특성상, 뭐 그리고 터미널 업무 영역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ODC와의 업무들을 포함하는 온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항만 실정에 적합하도록 야드 운영 계획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본 컨테이너 장치장을 추가로 배치했는데요. 뭐 이 때문에 유럽 모델과는 조금 상이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항만 처리량의 구성을 보면 타 항만 대비 좀 복잡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보면 공컨테이너하고 환적 화물의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터미널 내에서 수리 검사, 뭐 검방역, 세관 검사가 이루어지는 뭐 그런 문제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랑 오브드의 경우에도 야드 확장 단계, 저희가 최초에는 이 전체 야드를 수직 배열 야드로 뭐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 선사의 요구 사항이 다른 항만들하고 좀 많이 다르게 되고, 특히나 이제 공컨테이너 검사나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이 전체 수직 배열 야드 도입하는 걸 포기하고 일정 부분은 공컨테이너 블럭으로 지금 만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직 배열 모델 자체가 이송 장비가 이 에이프런 지역으로밖에 못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가 양화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ARMG 블럭에 먼저 장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뭐 검사를 하려면은 에이프런에서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RMG에서 뭐 추가적으로 분해 이적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다른 터미널이 아니고 수평 배열하고 비교를 했을 때 뭐 분해 이적이 좀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향후 이 모델로 완전 자동화 단계를 가정하면은 AGB 추가적인 이송 구간을 설계하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완전 자동화 단계에서 이러한 공컨테이너 이송 문제를 좀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수직 배열과 수평 배열 야드의 혼합 모델을 여기 우측에 보는 그림처럼 한번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기존 모델 대비해서 추가되는 이송 장비 소요나 예상되는 효과를 간단히 시뮬레이션해서 국내 학회지에 또 추가한 적도 있습니다. 수직 배열 모델이 우리 항만 운영 상황에 일부 맞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정된 모델에 대한 그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수정된 그 수직 배열 모델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실은 단순한 생각입니다. 그 수직 배열 모델에서도 수평 배열처럼 이렇게 종적으로 AGV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경로를 좀 만들어주자, 그런 단순한 생각이었고요. 저희가 이거를 간단하게 시뮬레이션도 했습니다. 그래서 AGV 모델과 셔틀 캐리어 모델 이송 장비별로 이렇게 디자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만 이런 문제를 고민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 업계에서도 이와 비슷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예로 올해 1월에 ZPMC에서 아직 실제 모델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나오진 않았는데 이 수직 배열에서의 다양한 컨테이너 이송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의 구상도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수직 배열 야드에 캔틸레버 타입의 크레인을 설치했고 수직 배열 야드 사이에 AGV가 움직일 수 있는 이송 구간을 추가를 했습니다. 제가 미리 빨간 줄로 U자 모양을 그어놨는데 이 모델의 이름 자체가 U-shaped 트래픽 패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직 실제 모델이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완전 자동화 터미널 관련해서 2016년을 좀 의미 있게 보고 있는데요. 1993년에 최초의 완전 자동화 터미널이 운영을 시작했고, 2002년 두 번째 완전 자동화 터미널이 운영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래로 완전 자동화 모델은 좀 정체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사에서는 되게 완전 자동화 터미널을 기존에는 그 생산성도 많이 낮고, 그다음에 건설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원가가 증가되는 부분만큼 가격비가 더 증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2016년을 시작으로 해서 네덜란드나 독일 이외에도 항만 노조가 굉장히 강성이라고 알려진 심지어 미서부 항만에서도 완전 자동화 모델이 상업 운영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도 투아스 신항 계획을 발표하면서 완전 자동화 운영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고요. 이후 파시르 판장 터미널에서 완전 자동화 모델을 테스트하면서 투아스 운영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입니다. 2016년 그 이후로부터 한 5년 정도가 또 경과했죠. 2021년 현재는 그 터미널 운영 기술에 있어서 뭐 한국보다 사실은 열위에 있다고 생각되던 중국 항만들이 대규모 신규 항만을 건설하면서 완전 자동화 모델 운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해 청도가 2017년 이송장비 자동화를 포함하는 완전 자동화 터미널 운영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수년 내 난샤나 셔먼에서도 완전 자동화 모델이 상업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 중국 항만들 완전 자동화 모델이 좀 많이 놀라고 있는데 2005년 혹은 2006년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부산항 북항에 처음으로 일부 야드 자동화가 시작됐습니다. ATC 장비가 도입이 됐고 당시에 중국 항만 당국에서 그 부산항 야드 자동화를 한번 배워보겠다고 한국을 찾을 정도였는데요. 근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고 나서 중국은 야드 자동화가 아니라 뭐 바로 이송장비 자동화를 포함해서 완전 자동화를 벌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2017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벌써 5년째 완전 자동화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부산항 같은 경우에는 야드 자동화까지는 좀 빨리 뭐 정착했다고 보는데 그로부터 약 15년이 흘렀고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자동화에 있어서 좀 너무 답보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미국이나 중국, 그 싱가포르의 완전 자동화 모델을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롱비치에 위치한 트라팍 터미널인데요. 그 2016년에 개장을 했고 이송 장비로 앞서 소개해드린 뭐 무인 셔틀 캐리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드의 경우에도 뭐 1990년대 뭐 등장했던 최초의 완전 자동화 터미널과 배열은 동일합니다. 수직 배열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직 배열로 하게 되면은 이 무인화 이송 장비들이 이 에이프런 지역에서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통제하기가 쉽습니다. 통제하기가 쉽고 자동화에 좀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LBCT, 롱비치 컨테이너 터미널인데요. 그 앞서 살펴본 트라팍 터미널이 무인 셔틀 캐리어를 이송 장비로 사용하는 데 반해서 이 터미널에서는 뭐 AG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AGV가 가장 일반적인 이송 장비인 것 같습니다. 완전 자동화 터미널에서. STS 크레인은 더블 트롤리 방식입니다. 저는 사실 그 미국 내에서 컨테이너 하역이 생각해 보면 이제 컨테이너 하역이 시작되고 가장 크게 성장한 곳이 서부 항만이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자료들을 좀 찾아보면 컨테이너 하역 운송이라는 큰 변화의 시기에 비교적 적은 저항으로 새로운 기술들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완전 자동화 모델이 시작되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전 좀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그 노조가 강성인 그 나라에서 완전 자동화 모델이 그렇게 쉽게 들어올까?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지역이 뭐 서부, 또 LA 롱비치라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은 뭐 과거에 이미 컨테이너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많이 성장했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완전 자동화에 대한 사실 뭐 반대도 많습니다. 일자리 문제 때문에 뭐 반대도 많고 그런 시기들을 좀 많이 늦추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렌드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또 이 항운 노조와 관련된 또 자료들을 찾아보면 LA 롱비치에서도 많이 좀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마찰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국 상해와 청도 모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상해 양산항 4단계 자동화 터미널인데요. 그 수직 배열 야드 자동화이고 이송 장비는 가장 일반적인 AGV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항만에서 가장 처음으로 완전 자동화가 시작된 터미널이죠. 이 터미널이 처음 개장했을 당시에 생산성이 뭐 시간당 뭐 열 몇 개, 하여튼 뭐 20개도 채 되지 않았다고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돌았습니다. 중국에 있는
뭐 항만 자료도 그렇고 사실은 통계가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소문에 의해서만 그냥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처음으로 도입된 모델이다 보니까 일부 좀 시행착오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청도 완전 자동화 모델입니다. 상해하고 청도는 사실 뭐 개장 시기는 거의 비슷한데 비교적 외부에 공개된 자료들이 좀 많습니다. 청도 자동화 모델들은요. 뭐 역시나 뭐 생산성에 대한 수치 뭐 이런 것들은 외부에 공개된 자료가 많지는 않은데 뭐 그래도 사진이나 동영상들이 좀 공개된 자료들이 많아서 운영 흐름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것 정도는 뭐 쉽게 좀 확인할 수 있는 편입니다. 이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그 STS 크레인의 세컨 트롤리에서 이 라셔 플랫폼에서 이 컨테이너 콘을 자동으로 제거하고 체결하는 그런 기술이 도입됐는데요. 실제로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AGV 같은 경우에도 고속 충전 방식이 도입됐고 현재까지 가장 앞서 있는 기술이 총집약된 그런 터미널이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심지어 이제 하역 크레인에 탑재되는 OCR 장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OCR 장비는 뭐 우리가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컨테이너하고 실제 하역된 컨테이너하고 그 오류를 찾아낼 정도까지 그런 기능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생산성의 경우에도 여기 직접 다녀오신 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반자동 경우보다 조금 못하긴 한데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좀 개선이 되었다 합니다. 뭐 26개에서 한 30개 정도 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중국 당국에서도 발표한 자료를 보면 뭐 한 시간당 40개를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는 뭐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곳은 싱가포르 투아스 신항입니다. 이곳은 지금 보고 있는 터미널 모델은 파시르판장인데요. 파시르판장 터미널인데 PS에 의해서는 이걸 리빙 랩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뭐 일종의 실험실과 같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파시르판장에서 뭐 향후 투아스 완전 자동화 운영을 대비해서 뭐 일종의 연구실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투아스 신항 건설이 2030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이 파시르 판장에서 완전 자동화 모델에 대한 경험치를 좀 쌓아가고 있는 단계다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파시르 판장 터미널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흥미로운 게 이 사진을 보시면 완전 자동화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희가 완전 자동화 모델은 수직 배열만 봤지 않습니까? 야드가. 근데 파시르 판장은 수평 배열로 야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뭐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뭐 현재까지 아시아 지역 환적 항만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환적 항만이기 때문에 뭐 부사람과 동일하게 터미널 내 컨테이너 이송 흐름이 뭐 복잡하다거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처음부터 수평 배열로 연구를 좀 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사진은 이 위성 사진은 2021년 3월에 촬영된 위성 사진이고요. 새로 건설하고 있는 투아스 실항 핑거부두입니다. 앞서 파시르 판장에서 완전 자동화를 수평 배열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제가 추정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핑거 넘버 2, 핑거 2번 선석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 결국 투아스 터미널에서도 다른 것과 동일한 수직 배열로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이건 제 추정인데 그 위성 사진을 보게 되면 이 수직 배열 야드 사이 조금 면적이 넓은 뭐 구역이 좀 보입니다. 아마 그냥 순수히 그냥 제 개인적인 추정인데 아마 투어스에서도 그 AGB 이송 경로를 뭐 수직 배열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에이프런 지역뿐만 아니라 ARMG 블록으로 일부 들어갈 수 있는 추가 이송 경로를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그 부분은 실제 뭐 운영 단계에 들어가고 외부에 좀 공개되는 자료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제가 그 손바닥 표시를 여기 해 놨는데 그 투아스 신앙의 이런 그 암벽 형태를 터미널 선적 형태를 핑거부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모양이 이제 손가락 모양처럼 생겼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컨테이너화 하역의 시작, 그리고 뭐 항만을 중심으로 컨테이너화의 양적 성장, 뭐 그리고 다가오고 있는 뭐 항만 터미널의 자동화에 대해서 실무적인 내용들은 좀 최대한 좀 배제를 하고, 어떻게 보면 항만 컨테이너 터미널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이야기를 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 항만이나 컨테이너 터미널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한 소개 자료 정도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장 차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